이제 좀 양로원에 들어가세요. 쪽팔려요. 30평 아파트 거실. 명품 소파에 앉은 며느리 오미정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옆에 앉은 아들 강도현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양로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처분하듯 시어머니를 내보내는 말투였어요. 순화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죠.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솔직히 우리 체면이 서질 않잖아요. 미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었고 가진 것도 없고 친구들한테 소개하기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였죠. 순화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도현아, 너도 한마디 해. 미정이 남편 팔꿈치를 쿡 찔렀습니다. 도현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요. 이제 엄마도 편하게 지내셔야죠. 편하게 지내라는 말. 순화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져달라는 거였죠. 방해되니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달라는 뜻이었어요. 엄마,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줬고. 도현의 말에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큰 효자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죠. 순화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시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양로원은 제가 알아봤어요. 시설도 괜찮고 어르신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외곽 지역의 허름한 양로원 사진이 떠 있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순화는 그 화면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면 되니까 부담도 없어요. 우리가 계속 보내드릴게요. 80만 원. 순화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았던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아들 사업 미천을 대주고 결혼 자금까지 됐는데 돌아오는 건 한 달 80만 원짜리 양로원이었죠. 어머니, 짐은 제가 싸드릴게요. 많이 가져가실 것도 없잖아요. 미정은 이미 순화를 내보낼 준비를 다 해놓은 듯 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캐리어가 놓여 있었어요. 순화의 70년 인생을 담기엔 너무나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순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짐 싸서 나갈게.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됐어. 순화는 미정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위선적인 말들, 포장된 거짓말들. 이제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갈 테니 그때까지 내 방 좀 쓰게 해주렴.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미정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골칫거리가 사라진다는 표정이었죠. 순화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이곳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보고 숨죽이고 투명인간처럼 지냈죠. 문을 닫고 나자 순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뒤로는 삼경개발 준공식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순화는 그때 40이었고 남편은 45이었죠. 그들이 함께 일궈낸 회사. 맨손으로 시작해서 국내 최대 건설사로 키워낸 회사였습니다. 순화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아들 도현은 회사를 물려받자마자 어머니를 밀어냈죠. 경영에서 손 떼라고, 이사회에 나오지 말라고, 급기야 주식까지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엄마,
이젠 세대 교체가 필요해요. 엄마는 푹 쉬세요. 달콤한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어머니의 지분을 빼앗고 싶었던 거였어요. 순화는 결국 모든 걸 넘겨줬습니다. 아니, 넘겨준 척했죠. 순화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펼치자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삼경홀딩스 주식 30% 마이너스 페이퍼 컴퍼니 5개 분산 보유. 연간 배당금 약 120억. 누적 자산 3,800억. 순화는 그 숫자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회사를 넘기기 전 이미 가장 핵심적인 지분 30%를 비밀 계좌로 빼돌렸다는 걸. 남편 생전에 함께 만든 페이퍼 컴퍼니 5개. 그 회사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서 보관했죠.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회사의 70% 주주라고 믿었고 나머지는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여전히 박순화였죠. 순화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2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윤경아, 나야.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윤경은 순화의 조카였어요. 더 정확히는 순화의 비서이자 이 모든 계획을 함께 세운 동지였죠. 윤경아, 드디어 때가 온 것 같다. 이모님, 정말이세요? 응. 오늘 쫓겨났어. 양로원 가라고 하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윤경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 오빠가 정말 그렇게까지.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내가 움직일 명분이 생겼으니까. 순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삭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언제든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맙다 윤경아. 내일 양로원 들어가면 연락할게. 그때부터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이모님, 건강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순화는 창문 없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침대, 곰팡이 냄새.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죠. 그래. 이제 내 차례구나. 순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30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기를 바라며 기다렸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도현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며느리 미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깨달음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뼈저린 후회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 말이죠. 순화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과의 사진.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져갈 건 이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짐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증거 서류들, 회사 횡령 내역, 비자금 계좌. 모든 게 윤경 손에 있었죠. 순화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의심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미정과 도현이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웃어라. 지금 마음껏 웃어라. 곧 그 웃음이 얼마나 덧없는 건지 알게 될 테니까. 순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쫓겨난 노인이 아니라 복수를 시작하는 여전사로서의 시작. 30년을 준비한 계획이 드디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순화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였어요.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자, 이제 시작이다. 순화는 캐리어를 끌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양로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순화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건물들은 낮아지고 허름해졌어요. 택시는 한참을 달려 낡은 3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은혜의동산 양로원. 간판은 녹슬어 있었고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순화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르신, 새로 오시는 분이시죠? 이리 오세요. 젊은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친절하긴 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4인실인데 아직 한 분만 계세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햇빛이 잘 들지 않았어요.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한쪽 침대에는 노인 한 분이 누워 주무시고 계셨죠. 짐 푸시고 편히 쉬세요. 점심은 12시예요. 요양보호사가 나가고 순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들 집 골방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좁고 더 답답했죠. 하지만 순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곳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윤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다. 이제 시작하자.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모님. 오늘 저녁에 찾아뵐게요. 순화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 정리하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두고 그리고 맨 밑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식 명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서 -3경개발 공동 설립 계약서. 순화와 남편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1975년. 순화는 28이었고 남편은 33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재산 500만 원을 모아 작은 건설 하청 회사를 차렸어요. 이름은 삼경개발. 세계의 경사를 개발한다는 뜻이었죠. 경제, 경영, 경륜.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작은 공사만 따냈고 돈은 늘 모자랐어요. 순화는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영업을 뛰어다녔죠. 순화야, 우리 꼭 성공하자. 이 나라 최고 건설사 만들자. 그래요. 우리 꼭 해내요. 두 사람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5년, 10년, 15년. 회사는 조금씩 커졌어요. 작은 하청업체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삼경개발은 국내 10대 건설사가 됐어요. 순화는 재무이사로, 남편은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였죠. 여보, 우리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도현은 35이었고 미국 MBA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어요. 글쎄요. 도현이가 준비가 됐을까요? 됐지. 우리 아들인데. 순화는 불안했습니다. 도현은 어릴 때부터 돈에 집착했거든요. 친구들 용돈과 자신의 용돈을 비교하고 누가 더 비싼 옷을 입는지 따졌죠. 순화는 그런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믿었어요. 결국 도현에게 경영 수업을 시키기 시작했죠.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도현은 열심히 배웠고 성과도 냈어요. 문제는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췌장암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됐고 병원은 6개월이라고 했죠. 순화, 미안해. 내가 먼저 가게 됐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꼭 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서둘러 도현에게 경영권을 넘겼어요. 도현아, 이제 내가 대표다. 엄마 잘 모시고 회사 잘 키워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남편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 찼어요. 정계, 재계 인사들이 다 왔죠.
하지만 순화는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도현이 말했거든요. 엄마, 이제 경영에서 손 떼세요. 뭐라고? 엄마는 이제 쉬셔야죠. 아버지 없이 힘드실 텐데 무슨 경영을 하세요. 겉으로는 효심인 척했지만 순화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는 걸. 과연 한 달 뒤, 도현은 이사회에서 어머니 해임안을 상정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도 크시니 명예회장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명예회장. 권한은 하나도 없는 허울뿐인 자리였죠. 순화는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사진 대부분이 도현 편이었거든요. 어머니, 제 결정을 믿어주세요. 제가 회사 잘 키울게요. 도현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하고 뇌물을 줬어요. 순화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2010년 도현은 어머니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엄마,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엄마 지분 좀 주세요. 안 돼. 그건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궈낸 거야. 엄마, 제가 회사 대표인데 지분이 이렇게 적으면 어떡해요? 도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화는 처음으로 아들이 무섭다고 느꼈어요. 저 눈빛은 돈에 미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순화는 타협했습니다. 아니, 타협한 척했죠. 자신이 가진 40% 지분 중 10%만 남기고 모두 도현에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가장 핵심적인 30%를 빼돌려놨죠. 남편 생전에 만들어둔 페이퍼 컴퍼니 5개. 각각 6%씩 분산해서 보유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다 달랐고 대표자도 모두 명의상 인물들이었어요. 실제 주인은 순화였지만 서류상으로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도현은 어머니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순화는 여전히 최대 주주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30년 동안 숨겼죠. 저녁 7시, 양로원 정문에서 윤경이 찾아왔습니다. 38배 커리어 우먼.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모님. 윤경아, 왔구나. 두 사람은 양로원 뒤편 작은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죠. 이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윤경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도현 오빠 회사 상황입니다. 보시죠. 순화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재무제표, 프로젝트 현황, 부채 내역.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회사가 위기네. 네. 무리한 확장으로 부채가 너무 늘었어요. 현금 흐름도 안 좋고요. 언제쯤 자금난이 올까? 제 예상으로는 3개월 안에 큰 투자 없이는 버티기 힘들 겁니다. 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 나서자. 위장 펀드요? 응. 박서연이란 이름 어때? 내 본명 순서만 바꾼 거지. 윤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이모님. 그럼 준비해. 3개월 뒤 도현이 우리를 찾아올 거야. 순화의 눈빛엔 차가운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양로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순화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다른 어르신들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죠. 양로원 뒤편 작은 동산을 천천히 오르내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부터 지금까지 순화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무력한 노인이라고 믿었고 며느리는 쫓아낼 수 있는 짐짝으로만 봤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순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모두 별도 계좌에 모았어요. 연간 120억씩, 30년이면 3,600억이었습니다. 여기에 재투자 수익까지 더하면 4천억이 훌쩍 넘었죠. 이모님, 오늘도 기부하실 거예요?
윤경이 물었을 때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순화는 매년 100억씩 익명으로 사회에 기부했거든요. 불우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래야지.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모님도 편히 사셔야죠. 나야 이걸로 충분해. 윤경아, 돈은 쓸 때 써야 의미가 있어. 순화는 양로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렸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고 오후에는 함께 TV를 봤죠. 누구도 순화가 재벌 회장 출신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순화 씨, 자식들은 안 와요? 같은 방 쓰는 김옥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옥자는 75이었고 자식 셋을 뒀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은 바빠서요. 쳇, 다 그렇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는 거지. 옥자 씨도 자식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안 하긴. 나도 자식들한테 잘해주지 못했으니까. 순화는 옥자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에게 잘해줬을까?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혹시 돈만 주고 사랑은 주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순화는 확신했어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도 억지로 짬을 내서 같이 놀아줬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죠. 도현이 변한 건 순화 탓이 아니었어요. 도현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윤경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조카가 이모를 방문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업무 보고였죠. 이모님, 도현 오빠 회사 상황 보고 드립니다. 윤경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어르신들이 있었거든요.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어요. 이달 말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가 500억인데 상환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 네. 곧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겁니다. 좋아. 준비는 다 됐지? 물론입니다. 박서연 펀드 대표로서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연. 해외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 전문가. 실제로는 순화의 또 다른 정체였지만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었어요. 윤경아,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알아요, 이모님. 도현 오빠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 모두 기록했습니다. 윤경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도현의 비리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불법 하청 리베이트 300억, 횡령 자금 150억, 비자금 조성 200억, 뇌물 공여 50억. 이 자료들 어떻게 모았니? 도현 오빠 비서가 제 대학 후배예요. 그 친구한테 부탁했죠. 위험하지 않았니? 괜찮아요. 그 친구도 도현 오빠한테 서운한 게 많거든요. 야근 수당도 안 주고 휴가도 안 주고. 순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직원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다, 윤경아. 아니에요, 이모님. 저도 도현 오빠한테 당한 게 있어요. 윤경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제 아버지 기억하세요? 삼경개발 이사셨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 정말 유능한 분이셨지. 도현 오빠가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경영권 잡자마자 바로요. 순화는 기억났습니다. 2010년 도현은 9세대 임원들을 대거 정리했어요. 그 중에는 순화의 남동생, 윤경의 아버지도 포함돼 있었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였습니다. 미안하다, 윤경아.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님. 이모님 탓이 아니에요. 도현 오빠가 잘못한 거죠. 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순화는 윤경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같이 끝까지 가자. 네, 이모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의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주가는 떨어지고 신용 등급도 하락했죠. 언론에서도 삼경개발의 위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삼경개발, 유동성 위기 직면. 대형 건설사 부도 우려, 삼경개발 긴급 자금 조달 나서. 도현은 여기저기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대표님, 박서연이란 분이 면담 신청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을 때 도현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서연, 누군데? 해외 펀드 운영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관심 있다고. 도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장 약속 잡아. 네, 대표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윤경이 양로원으로 달려와 순화에게 알렸어요. 이모님, 도현 오빠가 미팅 신청했어요. 그래? 네.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순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윤경아, 준비됐지? 물론입니다, 이모님. 좋아. 그럼 이제 그들이 얼마나 추락하는지 직접 보여줄 때가 왔어. 순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삭힌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반드시 교훈을 주겠다는 결연한 의지. 양로원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순화는 그 노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아, 이제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이다. 삼경개발 본사 회의실. 도현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재무이사와 전무가 함께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순화였습니다. 아니, 박서연이었죠. 순화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강도현 대표님. 박서연입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톤이었죠. 도현은 순화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박 대표님. 멀리서 오셨죠?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아, 싱가포르. 거기 날씨 좋죠? 비즈니스 얘기나 하죠, 강 대표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순화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도현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서류를 펼쳤어요. 저희 회사는 국내 5대 건설사입니다. 올해 매출 3조, 영업이익. 알고 있습니다. 순화가 끊었습니다. 부채 비율 210%, 유동부채 8천억, 이번 분기 현금 흐름 마이너스 300억.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숫자가 아니에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화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놨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강 대표님, 회사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뭔가요? 파일을 펼치자 삼경개발의 적나라한 재무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무리한 확장, 부실 투자, 방만한 경영.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이걸 어떻게? 제 일은 투자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게 당연하죠. 순화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현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박 대표님, 저희 회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일 뿐입니다. 조금만 자금이 들어오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필요하죠. 최소 1천억은 있어야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도현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화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봤어요.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사의 모든 경영 자료를 공개하세요. 재무제표, 프로젝트 현황, 인사기록, 모든 거래 내역. 숨기는 것 없이 다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불법 하청, 횡령, 비자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주일 안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세요.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순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현도 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아직 감사할 일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자료 검토 후에 하니까요. 순화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현은 주저앉았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재무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라니.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알아. 그래도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정리해. 특히 비자금 관련 서류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화는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경이 이미 내부 자료를 확보해뒀거든요. 일주일 뒤 도현은 트럭 2대 분량의 서류를 박서연 펀드로 보냈습니다. 순화는 윤경과 함께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이모님 보세요. 여기 불법 하청 계약서입니다. 리베이트가 30%나 되네. 여기는 횡령 증거예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금액이 얼마야? 150억 정도 됩니다. 순화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 줄은 몰랐어요. 돈에 눈이 멀어 범죄까지 저질렀다니. 윤경아, 이 자료들 전부 복사해둬. 나중에 필요할 거야. 네, 이모님. 며칠 후 순화는 도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박 대표님, 검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현은 애타는 표정이었습니다. 순화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1천억을 투입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경영권 일부를 주세요. 30% 정도면 되겠네요. 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0%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1천억이 적은 돈인가요? 게다가 저는 단순 투자자가 아닙니다. 경영에도 참여할 겁니다. 하지만 싫으면 다른 투자자 찾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순화는 냉정했습니다. 도현은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순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어요. 이제 아들은 그 덫에 걸린 것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었죠.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박서연 펀드는 삼경개발에 1천억을 투자하고 대신 30%의 지분과 이사회 의석 3개를 받았어요. 순화는 이제 명실상부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아니, 사실은 여전히 최대 주주였죠. 페이퍼 컴퍼니로 숨겨둔 30%까지 합치면 60%였으니까요. 이제 내가 나를 버렸던 이유를 알겠구나. 돈 때문이었지. 순화는 계약서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아들이 자신을 경영진에서 몰아냈을 때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도현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었죠.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가르쳐 줄게. 순화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투자 계약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화는 박서연으로서 삼경개발 이사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도현은 여전히 순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오래 외면했으니까요. 박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건인데요. 도현이 보고하려 할 때마다 순화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익성은 검토하셨나요? 이 하청업체, 왜 선정했죠? 자금 집행 내역이 불분명한데요. 도현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순화의 질문은 항상 핵심을 찔렀거든요. 당연했죠. 순화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었으니까. 박 이사님, 너무 깐깐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도현이 불평했습니다. 순화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깐깐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강 대표님,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니까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도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순화가 지적한 프로젝트들은 문제가 많았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며느리 미정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박서연이란 여자 믿을만해요? 글쎄, 까다롭긴 한데 투자는 해줬잖아. 하지만 경영에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30% 지분 준 게 실수였나 봐.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계약했는데.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서연이 나타난 후로 남편이 집에 오면 늘 스트레스를 받아 있었거든요. 여보, 그 여자한테 잘 보여야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더 투자받을 수도 있고. 그래, 알았어. 도현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순화는 도현에게 제안했습니다. 강 대표님, 회사 감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요? 왜 갑자기? 투자자로서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거부하실 건가요? 그럼 투자금 회수를 고려해야겠네요. 순화의 말에 도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 진행하세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순화는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물론 그 회계법인도 순화가 조종하는 곳이었죠. 감사팀은 철저하게 회사를 뒤졌어요. 대표님, 이 거래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계좌는 회사 자금인데 개인 명의로 돼 있네요. 하청 계약서에 리베이트 조항이 있는데요. 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감사팀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2주 후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순화는 그 보고서를 들고 도현을 불렀어요. 강 대표님, 이게 뭡니까? 보고서에는 도현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하청 리베이트 300억, 횡령 150억, 비자금 조성 200억. 이건 설명해 보세요. 대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한 겁니까? 순화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도현은 변명조차 못했어요. 박 이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오해라고요? 여기 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순화는 서류를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죠. 강 대표님, 이건 명백한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고소할 수도 있어요. 고소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도현은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순화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영 결정을 저와 상의하세요. 제 허락 없이는 큰 돈 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회사는 사실상 순화가 장악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저녁, 순화는 양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어땠어요? 완벽했어. 이제 도현이는 내 손바닥 아니야. 축하드려요, 이모님. 순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축하할 일이 아니야, 윤경아.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슬프기만 해. 하지만 도현 오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순화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그 과정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해. 도현이가 진짜 교훈을 얻을 때까지. 네, 이모님.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며느리 오미정은 최근 들어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퇴근하면 술을 마시고 밤마다 한숨만 쉬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곤 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이란 여자.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 같아. 뭐라고요? 감사 결과로 내 약점을 다 잡았어. 이제 큰 결정은 다 그 여자 허락을 받아야 해.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꼭두각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미정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삼경개발 사모님이라는 지위.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늘 으스댔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알아? 직원만 3,000명이야. 우리는 강남에 펜트하우스 있어. 평수가 60평이나 돼. 그런데 이제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실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그 여자한테 잘 보여야 해요. 아니면 뭔가 약점을 잡든지. 약점. 그 여자는 완벽해. 흠잡을 데가 없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박서연을 조사하기로 했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일주일 뒤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부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박서연이란 사람, 싱가포르에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펀드 회사도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죠. 미정은 눈을 빛냈습니다. 더 파보세요. 그 여자 정체를 밝혀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순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조사한다는 걸요. 윤경이 탐정을 역추적해서 보고했거든요. 이모님, 미정이 이모님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 예상했던 일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만들자. 윤경아, 파티 하나 준비해줘. 파티요? 응. 고급스러운 파티. 재계 인사들 초대하고 오미정도 초대하는 거야. 윤경은 순화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이모님, 설마. 맞아. 미정이한테 교훈을 줄 시간이야. 2주 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박서연 펀드 주최로 열린 투자자 만찬이었죠. 재계 인사 10명이 초대됐어요. 순화는 초대장을 미정에게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박서연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거든요. 파티 당일 미정은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자신이 부유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죠. 어머, 저 사람 누구예요? 너무 촌스럽게 입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제일 화려하게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진짜 부자들은 절제된 우아함으로 입었거든요. 순화가 나타났습니다.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 최소한의 액세서리.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화의 인사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미정은 순화를 노려봤어요. 저 여자가 남편을 꼭두각시로 만든 장본인이었죠. 파티가 진행됐습니다. 와인이 돌고 음악이 흘렀어요. 미정은 박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순화 주변에 있었거든요. 박 대표님, 다음 투자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회사도 관심 있으신가요? 재계 인사들이 앞다퉈 순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화는 여유롭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무대에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정은 무심코 스크린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건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3개월 전 시어머니를 쫓아낼 때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윤경이 미리 확보해뒀던 거죠. 어머니는 이제 양로원으로 가세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솔직히 우리 체면이 서질 않잖아요. 냉정한 미정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누구예요? 삼경개발 사모님 아닌가? 세상에,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해.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순화 노인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는 장면. 슬픈 뒷모습이 화면에 가득 찼죠. 저건. 미정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모님,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순화가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미정 씨, 저 노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강도현 대표님의 어머니 박순아 씨입니다.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박서연, 박순아. 이름이 비슷하다는 걸. 그리고 눈앞에 이 여성이 묘하게 시어머니를 닮았다는 걸. 설마 당신이. 맞아요. 내가 바로 당신이 쫓아낸 그 노인이에요. 순화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미정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어머님. 놀랐죠? 당신이 무시했던 그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이 회사 진짜 주인이었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순화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오미정 씨,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늙었고 가난해 보이니까 함부로 대했죠. 어머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목소리 다 녹음돼 있으니까. 미정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졌어요. 저런 사람이 재벌 사모님이라니. 인간성이 바닥이네.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미정은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탔죠. 집에 돌아와 도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박서연이 어머니였어요. 뭐라고? 도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파티 다음 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삼경개발 사모님의 시어머니 학대 영상이 SNS로 퍼졌거든요. 댓글은 폭주했어요. 저런 사람이 상류층이라니 역겹다. 돈이 많으면 뭐해, 인성이 저 모양인데. 시어머니가 불쌍하다. 평생 고생하셨을 텐데. 도현은 회사에 출근도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강 대표님, 어머니 학대 사실이 맞습니까? 부인분 사과 계획 있으십니까?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현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순화를 찾아갔습니다. 양로원이었어요. 어머니. 순화는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현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왔니?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긴 왜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도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니. 순화는 책을 덮었습니다. 도현아, 너는 30년 동안 나를 이용만 했어.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쓸모 없어지니까 버렸지. 어머니, 회사도 마찬가지야. 너는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궈낸 걸 물려받고서는 뭘 했니? 횡령하고 비리 저지르고. 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30년 동안 줬어. 너는 그 기회들을 다 버렸고. 순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기자회견 열어. 내가 그동안 한 일들 전부 자백하는 거야. 그럼 저는 감옥 가겠지. 당연한 결과야. 도현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죽습니다. 죽긴 왜 죽어? 내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는 거야. 순화는 냉정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도현은 미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어. 그럼 우리는 끝이야. 다 끝났어. 도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순화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이 검찰에 제보됐거든요. 강도현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현은 수갑을 차고 연행됐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강 대표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한테 사과할 말씀 있으십니까?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구치소에서 도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아니, 그 전부터였어요. 어릴 때부터 돈만 쫓았었죠. 강도현 씨, 면회 왔습니다. 교도관이 불렀습니다. 도현은 면회실로 나갔어요. 유리 너머에 윤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윤경이에요. 어머니 조카. 윤경이. 도현은 기억했습니다. 외삼촌 딸이었죠. 자신이 회사에서 쫓아낸 외삼촌이. 무슨 일로? 어머니께서 전화라고 하셨어요. 윤경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빠가 그동안 저지른 범죄 증거들이에요. 횡령 내역, 비자금 계좌, 불법 하청 계약서. 전부요.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네.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오빠가 어떻게 회사를 망치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다 지켜보셨죠. 도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범죄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 박순아 회장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윤경의 말에 도현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회장이라니. 네. 삼경홀딩스 실질 소유주세요. 30년 전부터 30% 지분을 숨겨두셨죠. 도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자신이 평생 쫓던 돈과 권력이 사실은 어머니 것이었다는 걸.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경은 차갑게 말했어요. 오빠, 너무 늦었어요. 이제 대가를 치러야죠. 윤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전할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보다 돈을 택한 대가가 이거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윤경은 떠났습니다. 도현은 면회실에 혼자 남아 울었어요. 도현이 구속된 후 미정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회사 재산은 모두 동결됐고 집도 압류수순을 밟았어요. 명품 가방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다 팔아야 했죠. 부인, 이번 달 관리비라도 내셔야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정은 더 이상 삼경개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범죄자, 아내일 뿐이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너 때문에 우리까지 소문났어. 시어머니한테 그러고도 떳떳하니. 미정은 혼자가 됐습니다. 돈도 명예도 친구도 모두 잃었죠. 어느 날 저녁 미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인간 이하로 대했다는 걸,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며칠을 고민하다가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양로원 앞에 선 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곳 근처에도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정문을 들어서자 요양보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순아 어르신. 뵐 수 있을까요? 아, 순아 할머니. 지금 정원에 계세요. 미정은 떨리는 걸음으로 정원으로 갔습니다. 순화는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순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보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왔니? 네. 어머님. 미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화는 뜨개질을 계속하며 말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제가 어머님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쫓아냈고 무시했고. 그래, 그랬지. 제발 용서해주세요. 남편도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어요. 미정은 울부짖었습니다. 순화는 뜨개질 손을 멈췄어요. 미정아, 너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니? 네, 진심이에요. 아니야. 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지금 가족을 살리고 싶어서 온 거야. 진짜 내가 상처받았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님, 넌 아직 진심이 뭔지도 모르겠구나. 순화는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정아, 사과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지.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그럼 물어볼게. 내가 너희 집에 있을 때 넌 나한테 뭘 해줬니?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준 적 있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있니? 그건 없지. 너는 나를 짐으로만 봤어. 창피한 존재로만 여겼고. 순화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용서해달라고. 왜? 너희 집안 살리려고. 어머님, 제발. 미정아, 내가 도와달라 할 땐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와야 한다. 순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진짜로 반성할 때까지 난 용서 안 해. 돌아가. 어머님. 미정이 붙잡으려 했지만 순화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손대. 이제 와서 애교 부려봐야 소용없어. 순화는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정은 정원에 무릎 꿇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순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저 아이도 배워야 해. 진짜 사과가 뭔지. 윤경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모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매정? 아니야. 이게 진짜 가르침이야. 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이는 아직도 몰라. 사람이 뭔지, 진심이 뭔지. 그래도 불쌍해 보여요. 불쌍한 건 나야. 30년 동안 저런 대접받고 살았는데. 순화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모님. 괜찮아, 윤경아. 난 버틸 수 있어. 순화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됐거든요. 교도소에서 도현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고 다른 수감자들과도 잘 지냈어요.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반성문을 쓰는 시간도 가졌죠. 강도현, 면회 왔다. 교도관이 불렀습니다. 도현은 면회실로 나갔어요. 유리 너머에 어머니 순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요? 나야 잘 지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기 와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돈만 쫓았어요. 친구들보다 더 갖고 싶었고, 더 잘 살고 싶었죠.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회사 물려받았을 때도 전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제 배만 불렸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창피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제 욕심을 방해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순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해주신 것들. 전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한 적 없었죠.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현은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순화는 한참을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저 모습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연기인지. 하지만 도현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도현아. 네, 어머니. 사람은 잃어봐야 귀한 걸 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구나. 어머니. 너도 이제 깨달았니?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사랑이고요. 순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야. 넌 죄값을 치러야 해. 순화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포기하진 않을게.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도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도현아, 나가서도 제대로 살아라.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면회가 끝나고 순화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윤경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어땠어요? 많이 변했더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그럼 용서하실 거예요? 순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야. 이모님, 윤경아, 복수는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끝내자.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모님. 차는 양로원으로 향했습니다. 순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준비한 복수. 그 끝에 뭐가 남았을까? 만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윤경아, 회사는 어떻게 할까? 이모님 뜻대로 하세요. 도현이 나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 네. 윤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 도현 오빠가. 알아.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도현이도 그럴 거야. 순화는 확신했습니다. 물론 바로 경영권을 주진 않을 거야. 밑에서부터 다시 배우게 할 거지.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 그렇게 하자. 양로원에 도착했습니다. 순화는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제정신 찾았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화는 미소 지으며 양로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2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됐어요.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 순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현은 달려가 순화를 껴안았습니다. 순화도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잘 참았다, 아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걱정 마. 윤경이가 잘 관리하고 있어. 제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순화는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변했니? 네, 어머니. 맹세합니다. 그럼 기회를 줄게. 하지만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해. 당연하죠.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도현은 진심이었습니다. 순화는 그 모습에 만족했어요. 도현은 삼경개발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더 이상 회장 아들이 아니었죠. 그냥 강도현,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강 사원, 이 서류 복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현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했어요. 직원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점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사원, 열심히 하네. 예전 회장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1년 후 도현은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였죠. 순화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한편 미정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순화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죠.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식사 드세요. 할아버지, 산책 나가실까요? 미정은 정성껏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순화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봤어요. 이모님, 미정이 많이 변했네요. 그래. 이제야 사람이 뭔지 배우는 것 같아. 어느 날 미정이 순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미정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순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년 전에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 살리고 싶어서였죠. 미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래? 네. 여기서 어르신들 돌보면서 느꼈어요. 노인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순화는 한참을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나. 어머님. 용서한다. 이제 진심이 보이니까.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화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줬어요. 미정아, 이제부터 잘하자. 네, 어머님. 그렇게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화는 79이 됐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암이었죠. 이모님, 치료받으셔야 해요. 윤경이 울먹였습니다. 순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나 이제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윤경아, 나 여한 없어. 도현이도 변했고 미정이도 달라졌잖아. 순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마지막 날 순화는 편지를 썼습니다. 도현에게 남기는 편지였어요. 도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떠났을 거야.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변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엄마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한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남긴다. 하지만 기억해라.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진심이 사람을 살린다. 사랑하는 아들아, 평생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순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영정을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미정도 울었고 윤경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순화를 기억했죠. 49제가 끝난 후 도현은 유언대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회사를 다시 일으켰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직하게 경영했고 직원들을 아꼈죠. 이익의 일부는 꾸준히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죠? 도현은 가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순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우리 아들. 도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순화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죠. 도현을 통해, 미정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다. 그리고 진심이다. 순화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